분명히 사장님이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했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전세계약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문제없다는 말 한마디 믿었다가 길바닥에 닿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국가도 법도 지켜주지 않아요. 전세계약 전에 적어도 오늘 알려드릴 6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끔찍한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2억 2천, 1억 5천, 1억 8천 경매 나온 집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억 단위로 돈을 날린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대부분 전세 사기를 당한 거죠. 이분들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대표적인 사기 수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입신고의 허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꼭 받아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대항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대항력이란 걸 갖추게 되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주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해서 낙찰자에게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 권리가 내가 전입 신고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생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1일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항력은 그 다음날인 4월 2일 0시부터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전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 안은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리고 계약날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뭐가 문제냐? 이 임차인분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이 임차인분은 보증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대항력이 없을 때 대출이 먼저 생겨버렸으니까요.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1등으로 내가 등록을 했을 때만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대출이 많은 집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미 대출이 많은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이미 위험한 걸 알고도 들어갔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반대로 대출도 없고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던 집에 내가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건 내가 안전한 집에 들어가서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서 지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지 않은 집에 들어간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꼭 특약사항에 이걸 넣어줘야 돼요. 계약하고 잔금 다음날까지 임차인이 이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임대인은 어떤 대출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몰래 대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 집주인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고 임대인이, 집주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꼭 이 특약사항을 넣어줘야 돼요. 다음은 등기부등본 깨끗해요.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죠.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 깨끗하다, 안전하다 확인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은 다른 사람 말만 믿지 말고 꼭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고 경매에 나중에 넘어가더라도 부동산에서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근저당권이라는 게 찍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대출했는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대출이 많은 집은 전세를 맞출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걸 속이고 싶은 거예요. 대출이 없는 척을 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을 해준 은행의 서류를 위조하고 도장도 위조해서 이 대출을 갚았다는 서류를 가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로 등기소에 제출을 해요. 이제 대출 갚았으니까 이 근저당권 지워달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소에서 이 가짜 서류를 믿고 이 근저당권을 그냥 지워줘요. 등기소는 기본적으로 내가 서류 양식만 잘 갖춰서 제출을 하면 그냥 지워줍니다. 제출된 이 서류가 진짜인지 돈을 진짜로 갚은 건지 사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만 맞으면 처리해주는 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데요. 장점도 있어요. 빨라요. 등기되는 게 보통 며칠이면 되죠. 이 반대가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기를 뭔가 바꾸기 전에 실제로 그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대신 그만큼 느리겠죠.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등기 한번 치려면 빠르면 2개월, 늦으면 5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몰래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한 다음에 이 근저당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직전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이 근저당이 지워져서 안 보이니까 아, 이 집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구나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이 대출을 해줬던 은행에서 이걸 알아차려요. 뭐야,
왜 돈도 안 갚았는데 내 근저당권 왜 지워져 있는 거야? 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다시 근저당권을 살려놓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줄 알고 계약했던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항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집에 전입한 사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에 전입한 사람한테만 준다고 했어요. 대출이 없고 임차인 전입 날짜가 1등인 집이요. 그런데 이 없어졌던 대출, 근저당권이 다시 생겨버리면 이 임차인은 2등으로 날짜가 밀리죠. 애초에 임차인이 1등이 될 수 없는 집, 안전하지 않은 집에 전세로 들어간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전에는 꼭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떼면 안 되고 무조건 말소사항 포함 선택해서 등기부등본을 뽑아야 됩니다. 말소사항이란 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등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빨간 줄이 간 상태로 표시를 해줘요. 그럼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없앴더라도 원래 대출이 뭐였는지 그 내용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떼본 다음에 봤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갚은 걸로 나오는 대출,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 진짜 갚은 건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이 빨간 줄 간 것들, 말소된 건 안 나오게 해서 보여줘요. 그래야 손님들이 더 안심하고 더 계약이 잘 될 테니까요. 자, 세 번째, 등기부등본 깨끗해요. 다가구 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말고 많이 사는 건물 중에 빌라가 있죠. 근데 이제 빌라같이 생긴 건물 중에 다가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다세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빌라는 이 다세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 건물에 10개 호실이 있으면 등기부등본도 10개가 있는 거죠. 각각 호실에 주인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다가구는 이 건물의 주인이 한 명입니다. 이 건물에 10개의 호실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한 명이니까 등기부등본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가구는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호실이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호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101호에 전세계약을 할 거면 101호 거만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 101호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런데 이 다가구는 조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른 호실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가구 건물인데 101호에 계약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미 201호, 301호, 401호에 이미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내가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오면 대항력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나중에 경매에 붙여졌을 때 이 임차인 중에서도 날짜가 빠른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집의 시세보다 훨씬 많이 전세보증금을 받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의 시세는 5억인데 이미 앞에 임차인 3명만 합쳐도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전세를 1억에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항력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물건은 나중에 경매에 붙여지더라도 대항력 임차인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임대인에게 꼭 확정일자부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확정일자부라는 건 뭐냐면 나 말고 이 집에 이미 전입해서 계약한 임차인들이 누가 있고 각각 얼마의 계약을 했는지 나오는 서류입니다. 만약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조금 이상한 집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서 이 집의 시세 대비 너무 많은 보증금이 이미 있진 않은지, 나중에 경매에 붙여졌을 때 위험한 집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전세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되냐?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세 계약 전에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해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험을 통해서 내 보증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전세 보증보험이 있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이 보험을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곳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럼 최소한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나 권리 등에 뭔가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았더라도 보증금을 날리지 않게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내가 잘못된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 인정조차 못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권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집 시세 대비 너무 보증금을 높게 계약하면 안 돼요. 내가 시세가 1억인 집에 막 1억 5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나중에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최소한 시세의 80% 이하로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으세요. 그래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일에 하는 게 좋고, 이제 추가로 주민센터 가서 이걸 신고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임차인이 대항력 생기기 전까지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세 들어가 살 때 전세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 할 때 집이 위반 건축물이면 대부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어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문제 때문에, 위반 건축물인 것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안 나오면 그런 상황일 때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 살더라도 집주인은 살고 있는 임차인과 상관없이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갭투자 같은 거 할 때도 새 낀 채로 많이 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집주인이 뭔가를 또 노리고 이상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는 꼭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한다는 내용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어떤 거래인지는 적어도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임대인의 체납세금, 안 낸 세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국세 완납증명원, 지방세 완납증명원 이런 서류들을 계약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받아서 체납한 세금이 너무 많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체납한 세금이 너무 많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납세금이 없는 집에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실 텐데, 보증금을 잔금을 납부할 때 그날 기준으로 새로 뽑아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이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통 안 해주니까 꼭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없어진 대출 같은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과 이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써있는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유자가 전세계약서에도 써있고 통장사본에도 써있고 다 이 모든 명의가 똑같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 첫 번째 표제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고 내가 계약하는 집과 주소가 같은지, 그리고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빌라 같은 것들 중에 겉으로는 주택인데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같은 상가 종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안 나오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제부에 대주권이 써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토지 지분이 몇 평이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지분을 표시해 놓은 게 대주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주권이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물건은 문제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갑구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곳에 뭔가 위험해 보이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 가압류, 경매 등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돈을 안 갚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신탁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출이 아니라 신탁회사를 통해서 하는 신탁대출이 있어요. 이 신탁대출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서류상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서류상 주인이 신탁회사니까 신탁회사에 동의가 있어야겠죠. 이런 신탁대출을 한 집에 무조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신탁대출을 한 계약서를 봐서 실제 집주인이 내가 임대차 계약에서 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신탁대출을 한 곳에 임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혹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상권이 써 있는 집도 있어요.
이 지상권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도 이 지상권이 생기거든요. 지하철이 지하에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 집은 괜찮은데 실제로 뭐 송전탑이 있거나 실제로 뭔가 단점이 있는 집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상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지상권이 생겼는지 그 실물을 확인해 보시고 지하철 같은 거면 계약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혹시나 임차권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임차권이 있다는 건 내가 계약하기 전에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문제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임차권이 있는 집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 1년 동안 말소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주인이 몰래 말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얼마 전에 갚은 근저당 같은 게 있는지 있으면 은행에 진짜 갚았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딱지가 노랗게 붙어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집이 진짜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같은 거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내는데 내가 직접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죠. 이 법이 왜 있다고인가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 법이란 게 당장 바뀔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누군가 날 챙겨주겠지.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직접 챙기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불이에요. 내가 먼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지불하면 나중에 편안함과 행복감이 오는 겁니다. 먼저 원하는 걸 갖고 싶고 노력은 나중에 하고 싶고 후불로만 살려고 하면 평생 얻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적어도 이 부동산 사기는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경매 공부 정도는 지금 해놓으세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료 강의 정도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 무료 강의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최소한 사기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